연구공간 삐딱시선에서 이제 공동공관장을 맡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슬슬 영어와 관련돼 있는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영어에 관련된 강의인데 제가 이제 가르치고 싶은 강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리얼이라는 단어죠. 제가 이제 강의하는 강의 제목이 이제 리얼 리딩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 리딩이라는 단어는 통상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하죠? 이 단어는 이제 저희가 말할 것도 없이 읽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읽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읽기라고 잘 안 하죠. 더 좀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예,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것을 우리는 독해라고 하죠. 독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어떻게 이 독해라는 말에 대해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독해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수업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굳이 여기다가 리얼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통상 충분히 알고 있는 독해라는 수업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단어 어떤 다른 그런 강의들하고 좀 뭔가 좀 달라야 될 텐데 제가 좀 추구하고 싶은 목표를 이번 시간에 좀 약간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강의를 만들게 됐어요.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는 좀 많이 다른 범위에 있는 건데 우리는 통상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누군가에게 리딩이 무엇이냐 혹은 영어 독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통상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영어로 써있는 문장을 해석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근데 이 해석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주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가 해석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영어 독해에서의 해석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범주보다는 조금은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죠.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해석은 이런 수준밖에 지금 안 됩니다. 정확히 얘기했을 때 1대1 대응에 지금 기초를 둔 해석을 하고 있죠.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 그렇죠. 영어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를 정확하게 지금 포인트 하나를 잡아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죠. 그리고 나서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알맞은 한국어 뜻을 대입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해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하는 우리가 신뢰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럼 어릴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렇게 1대1로 뭔가 영어 단어에 대해서 하나의 한국어 뜻을 대입해서 우리가 수업하는 게 공부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얘기해야 돼서 그런데 우리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 문장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독해를 이렇게 하죠. I love you. 이런 문장이 있다 쳤을 때 우리가 통상 저 문장을 어떻게 독해하는지 좀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꼬마 때 어떻게 했는지. 자, I는 말할 것도 없이 나죠. 나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통상 봤을 때 여기서 love라는 단어는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you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you는 너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문법적인 걸 배운 걸 통해서 여기서 나온 지금 you는 목적격이다 해서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접 목적어의 의미를 갖는다 해서 너를이라고 하는 한국어 조사를 붙여주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1대1 대응으로 해도 해석이 충분히 됩니다. 단순하게 한국어 문장이 그냥 하나 만들어졌을 뿐인데 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죠. 저게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그리고 3학년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저렇게만 독해를 해도 어느 정도 아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 계속 공부를 어느 순간인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거보다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시험들이 있죠. 성인이 돼서. 토익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탭스라는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플이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고3 애들이 풀고 있는, 고3 학생들이 풀고 있는 수능 관련돼 있는 지문도 빈칸 영역에서 특히 이게 아주 심도 있게 나타나는데 1대1로 대응을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져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이게 정말 해석을 해서 봤을 때 1대1로 대응해서 문장을 만들고 봤더니 이게 뭔 말인가 싶은 문장들이 참 많아진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1대1로 뭔가를 영어 단어와 한 것을 1대1로 이렇게 빠르게 대조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게 겨우겨우 하나의 한국어 번역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전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대부분 다 독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해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이 해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독해라는 부분이 있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독해는 해석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바꾸셔야 독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리얼 리딩에서 지금 어느 쪽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를 보는데 우리가 영어 글을 왜 읽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리얼 리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 해석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해서 1대1 대응을 통한 번역문 만들기거든요. 그걸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포인트로 우리가 정확하게 아주 누군가가 예쁘게 쓴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뭐가 됩니까? 글이 되죠. 그 글이 어떻게 직조됐는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이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나. 다시 얘기해서 이 글이 갖고 있는 주제. 그리고 이 글이 그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논리 구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 글에서 어떤 논리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독해입니다. 여기 써있는 모든 문장을 한국어로 바꿔내는 것이 독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리얼 리딩에서 시행을 좀 하려고 해요. 어떤 리얼 리딩이라는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줄여서 좀 이렇게 좀 앞으로 통상 부르도록 할게요. R이 두 개죠? 그렇게 되면 이걸 ER이라고 부를게요. ER이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듣기에 이렇게 들려요? 어떻게 들냐면 ER이라고 들리죠. 영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셨던 친구들이나 이걸 들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ER이라는 단어가 Emergency Room이라고 하는 말을 줄인 거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독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긴급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긴급한 경우를 하나하나 극복하는 과정을 제가 이 수업 시간에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강의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생각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리얼 리딩이라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걸 좀 제가 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럼 과연 리얼 리딩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생각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독해를 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까지 공부를 안 하고는 독해를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독해를 제대로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통상 1인칭으로 공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휘가 어느 정도 돼야겠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영어 단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잘 잡혀져야 우리가 좀 충분히 할 수 있죠. 단어가 제대로 안 되고서, 그러니까 어떤 글이 하나 있는데 이 글 안에 있는 영어 단어를 하나도 모르고서 독해를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참 어려운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예를 어떤 봤을 때 비석 같은 게 예를 들어서 13세기 정도에 발견된 비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비석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참 어렵죠. 해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여기 있는 말을 우리가 대부분 알 수가 없죠. 고고학자들은 말 그대로 여기 붙어 있는 하나하나의 이게 진짜 무슨 문자인가 싶은 어떤 흔적들을 정확하게 뭐 하는 직업입니까? 해석하는 직업이죠. 결국에 우리도 이렇게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고고학자는 당연히 오래 걸리죠. 어떤 활동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는 그 고고학자들처럼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지문을 오랫동안 읽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읽어야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 수준은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 제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에서 이제 이 강의의 포인트가 생기는 것 같은데, 두 번째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말할 것도 없이 뭐겠어요? 글 읽는 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문법이 필요합니다. 통상 얘기하는 우리가 그래머라고 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고서 독해를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번의 수업을 통해서 이 문법을 강의할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문법이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지금 봤을 때 독해를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글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문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법을 다루는 게 아니라 독해에 필요한 문법만 최대한 줄여서 다룰 겁니다. 이 문법을 오늘 첫 강의에 강의 주제로 잡은 이유도 그렇게 돼서 된 거죠. 그러니까 문법 공부는 이 정도 선에서만 하시고, 만약에 이제 문법을 위한 문법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입시생들이 아니라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수능 세대 이런 뭐 수능을 보고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내신 시험 같은 걸 해야 되는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그래머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서술형도 제대로 못 쓰고 문법 문제도 제대로 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텐데, 그런 친구들이 아니고 만약에 주관식이 없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100%만 있다면, 글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어휘가 되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문법은 극소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강의 드리는 이 문법은 기성시험에서도 많이 다루는 문법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놓치지 않고 좀 가주시면 좀 좋을 걸로 저는 보여져요. 요즘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움직여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독해에 필요한 어떤 기초 문법 강의로서 1편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문법을 쳐다볼 시간이 됐네요. 오늘 이제 당분간은 문법 강의에 좀 집중을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제 말 그대로 리얼 리딩을 진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문법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문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원칙적으로 첫 번째 봐야 되는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탭스라든지 고등학교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뭐 토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독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법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동명사라고 할 수 있거나 혹은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다시 얘기해서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가 있죠. 항상 이분법적으로 문법을 공부해 주시면 조금 이해하는 게 편하신데, 일단 여기서 지금 봤을 때 또 하나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아이가 있죠. 그 아이는 당연히 PP라고 불리우는 아이입니다. 이 PP라고 부르는 건 이제 통상 한국 문법에서도 과거 분사라고 통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집중해서 나갈 건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 포인트를 담고 있는 문법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일단 볼게요. 1번, 2번 중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취한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할게요. 자, he is interesting 이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he is interested 문법이 담긴 문장이 있죠. 두 문장의 차이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문장의 차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앞으로 좀 나가는 건데, 잘 보세요. 일단 원칙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interesting이라고 하는 ing 구조는 우리가 독해를 어느 정도 할 때 항상 이런 느낌을 좀 갖고 가셔야 돼요. 이 녀석이 지금 수식하는 대상은 he입니다. 당연하죠? 자, 그럼 interesting, 이 ing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지금 배운 부분을 앞으로 리얼 리딩 할 때도 계속해서 적용을 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봤을 때 he is interesting이라는 문장에서 기억하실 때는 항상 요 ing와 이 ing가 어디를 수식하고 있는지를 꼭 봐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he예요. 그럼 얘를 기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얘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다른 대상을 찾아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좋습니다. 자, 어느 대상을 찾아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interesting이라는 표현이 다른 대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주체는 당연히 저 he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이제 PP를 한번 정리해서 가보도록 하죠. PP라고 하는 거 여기 좀 있죠? 통상 우리가 만드는 ED를 붙이면 우리가 PP가 된다고 통상적으로 많이 배우죠.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뭐라고 배웠냐면 이제 규칙 변화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일단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interested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얘도 이제 수식 대상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히죠. 얘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얘예요. he. 얘가 지금 수식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갈 수 있는데 ing는 뭔가 주체가 이 행위를 바깥으로 던진다의 느낌. 그러니까 본인한테 오는 건 아니죠. 본인한테 오는 건 아닌데 뭔가가 다른 주체를 던지는 느낌이 있다면 PP는 수식 대상인 he가 이 행위를 가만히 다른 데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이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신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interesting, ing를 만나면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해서 이 행위가 확장되고 있다. PP는 수식 대상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저 두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이걸 했을 때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가 그대로 입증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얼 리딩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해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독해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단어만 조합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죠. 물론 안 그러시면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해요. 해봐 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는 흥미를 느끼는 중이다라고 해석해요. 그런가 보다 하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꼬마 때부터 B 플러스 ing를 진행형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가볼게요. He is interested. 이것도 해봐.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흥미를 느낀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처음에 줬던 해석과 이 해석은 차이가 없어요. 왜 그렇죠? 얘가 흥미를 느끼는 중인 거나 얘가 흥미를 느끼는 거나 결국 얘가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죠. 틀린 거죠.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석할 거야? 그러면 너 있잖아. 요 문장도 한번 해석해봐. 하고 다른 문장을 하나 주죠. 이러면 이제 살짝 아이러니해지는 부분을 본인이 느껴요. 갑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아무나 한번 얘기해보죠. 펜슬로 한번 가볼게요. This pencil. 예를 들어서 이 펜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거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죠. 만족을 많이 주는 그런 정말 좋은 펜. This pencil is 만족을 주다라는 단어는 satisfy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걸 지금 응용할 거예요. satisfy 아시죠? 만족시키다. 쉬운 단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여기를 어떻게 놓는지를 쓰는데 그럼 이렇게 놓고 한번 더 해석해봐라고 한다고요. 지금 봤을 때 여기서 satisfied를 쓴 게 어색해 보여야 돼요. 여기 어색하죠? 어색하지 않으세요? 해석해 볼까요? 만족이라는 단어잖아요. 옆에는 만족스럽다. 만족스럽게 아주 잘 써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문법도 제대로 안 되고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걸 설명해보면서 가겠습니다. He is interesting이라는 표현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녀석은 ing를 만나는 순간 수식을 받는 주체는 이 행위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그는 누군지는 몰라요. 그치?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지는 모르는 이
사람들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흥미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그가 다른 사람을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죠.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고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윤효석은 기분이 어떤가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얘기문은 지금 현재 이 문장 안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나타나니까 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흥미로워요. 너무 좋아, 쟤. 너무 좋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얘는 시큰둥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에 되게 멋있는 영화배우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영화배우가 스케줄상 너무 힘듭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근데 그냥 웃음을 겨우겨우 웃으면서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화배우를 보고 참 좋아하죠. 많이 좋아한다고요. 너무 좋아하죠. 이 상황이에요. 그의 기분은 모릅니다. 그의 기분은 지금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He's interesting이라고 하는 건 그는, 약간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좀 해석을 좀 이상하긴 하겠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는 사람인 거죠. 괄호 열고 그는 흥미를 느끼고 있진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밑에 문장 볼게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효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계속. 그러면 이 he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흥미에 영향을 받는 거죠. 흥미에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얘 기분이 어때요? 얘가 흥미롭죠. 얘가 지금 엄청나게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지치고 힘들고 해서 그냥 엎드려 있는 상태인데 얘만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상태예요. 완전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얘만 나타났다면 주변이 좋아하는 사람들. 얘는 나타났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얘만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상태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이 문장이죠. This pencil is satisfied. 만족시키는 뜻이었어요. 여기 지금 써있는 형태는 ed 형태로 보이죠? 따라서 이건 뭐라고 합니까? pp죠. 아까 썼던 규칙을 그대로 쓸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This pencil is satisfied. 이 문장은 결국 문법적으로는 맞으나 의미가 어색한 문장이 되는 거였어요. 아무리 연필을 잘해준들, 아무리 연필한테 최고급 뚜껑을 달아준들, 아무리 그 연필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한들 얘는 만족하지 않을 수 없죠. 사물이잖아요. 사물은 기본 자체가 뭐가 없죠? 감정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satisfied를 써놨다는 얘기죠. 틀린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한번 문법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주어, 동사, 주격보, 뭐 이런 말, 주격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로 봤을 때 얘는 지금 엄연하게 지금 문장은 문장인 거죠. 하지만 틀린 문장입니다. 옳지 않은 문장이죠. 바꿔볼까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연필 써봤더니 참 잘 써지고 좋아. 이 연필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있어요. satisfying이라고 써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서 간단한 독해해 보면서 이제 수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 나오죠? This girl interesting many boys is my friend. 밑에 문장 볼게요. This girl interested in music is my friend가 되죠. 자, 분명히 좀 단어 구조도 좀 살짝 달라요. 여기는 뭐 many boys가 나오고 여기는 music이 나오고 여기는 in이 없는데 여기는 in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뒤는 뭐 똑같네요. 이 부분은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의미를 캐치하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원칙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모두 다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믿어요. 간단하게 위에서는 ing 썼고 밑에서 pp를 썼죠. interest는 흥미를 느끼고 흥미를 주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 통상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 부분 한번
독해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를 얘기해 드리면 일단 이 두 친구는 위에 있는 두 여성은 this girl은 둘 다 내 친구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 친구라는 거죠. 근데 그 둘은 좀 약간 다르죠. 자, 보겠습니다. This girl interesting many boys라고 하는 문장. 여기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면 ing죠. 이 ing가 현재 누구 수식하고 있는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저 앞에 있는 녀석입니다. 대부분 저 앞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앞에 있는 녀석들. 앞에 있는 녀석들 해보세요. 자, 얘를 수식합니다. 그럼 얘가 지금 봤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죠? ing는 자기 행위를 바깥으로 던진다고 했어요. 수식하는 대상이 그 행위로부터 영향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ing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봤을 때 ing가 지금 이제 누구한테 던지고 있는지 볼게요. 그렇죠. many boys죠. 자, 이 문장 독해합니다. 간단하게 독해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소녀는 내 친구인데 많은 소년들을 아주 흥미롭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얘 기분은 어떤가요? 알 수가 없죠. 이 소녀의 기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 주변에 있는 many boys의 성격은 아주 어떤 이데일이 갖고 있는 그 느낌 있죠. 성격이 아니라 느낌. 그 느낌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좋아 죽겠는 겁니다. 웃기거나 어쨌든 간에 너무 좋아요. 얘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 밑에 문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this girl. 똑같이 합니다. 항상 pp와 ing는 앞에 있는 주체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봅니다. 얘가 지금 봤을 때 이 행위를 던지지 못하고 자신으로 데려옵니다. interested라는 이 감정에 영향을 받죠. 아니, 뒤에 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충분히 해석이 되죠. 이 소녀가 내 친구와 똑같아요. 근데 얘는 내 친구와 똑같은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정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거죠. 이 음악에 대한 흥미에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얘밖에 없어요. 얘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에게 흥미를 느끼는 것도 아니고, 얘가 나타난다고 해서 얘가 주변에 있는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악까지 막 좋아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얘만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얘만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ing와 pp는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독해할 때 ing가 써있는지 pp가 써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뭘 하라고 했죠? 행위 주체를 찾으라고 했죠. 이 pp 그리고 ing가 누굴 꾸미고 있는지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셔서 얘를 기점으로 사고를 해보시면 잘못된 독해를 할 확률은 없습니다. 몇 가지 예외 사항만 나중에 외우시면 되는데 그거는 지문 나왔을 때 말씀드릴게요. 단언컨대 예외가 4% 미만입니다. 해볼 만한 캠이에요. 얼마 없어요. 가끔씩만 해주면 돼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missing이라는 표현 있죠? 실종됐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얘는 실종된이라는 의미를 쓰든 실종시킨다는 의미를 쓰든 잃어버린다는 말을 쓰든 실종이 되었다는 말을 쓰든 다 필요 없고 ing이 들어갔습니다. 이 점만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수동태라고 하는 걸 강의를 좀 했고, 다음에도 이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독해를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문법,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제가 좀 그 의견을 반영해서 강의를 앞으로 하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